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혼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관련 법률 지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과연 재산 분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네이버 또는 다른 SNS 여러 지식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을 경우에 최소 50% 이상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20년 이상이 되면 내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맞습니다. 이 분은 이제 거의 혼인 생활이 60년이시고요. 성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황혼이혼이라고 했을 때 보통 최소 2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보통 이제 황혼이혼 그 이후에 이혼할 경우에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본건은 이제 혼인 생활이 이제 그러한 황혼이혼의 유형에 있어서도 좀 긴 편에 이제 해당됩니다. 60년이라는 혼인 생활이라고 하면 사실상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혼인 생활이 60년이라는 부분이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본건은 이제 결과적으로 50%의 재산 분할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 기여도를 판사님이 산정을 하실 때 이제 재산의 규모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 생활의 그 기간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사노동, 양육을 어느 정도 했는지, 즉 양육이라 하면 결국에는 자녀가 있는지 그 유무, 또 자녀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또 이제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가사 양육만 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경제적 활동을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외에 부양적 요소, 즉 이혼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이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참작을 하십니다. 근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의뢰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신 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 동안 정말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내조에 전념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 3명이 장성해서 전부 다 훌륭하게 각자의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본인들 나름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 아내, 즉 의뢰인의 기여도를 굉장히 크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의 재산이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혼인 생활 시작부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인 시작 시에는 이 의뢰인과 남편, 이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을 시작하면서 두 분이 열심히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셨겠죠. 즉 남편분은 어떻게든 사업체를 일구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실패도 겪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내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버팀목이 되면서 격려해주고 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또 남편이 들여오면 남편으로서 존중해주고 또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침, 저녁, 밥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려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년이 된 자녀들의 진술 또한 있었습니다. 즉,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되었고 법인, 명의의 어떤 하나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체 또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법인 명의 재산이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의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 명의로 A라는 법인이 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동산 등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인 경우, 물론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도 이제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정을 통해서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이미 상장된 주식의 가치,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서 감정된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법인 명의 재산은 아니지만 법인의 주식 그리고 그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남편이 모든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발급되어 있고 개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총 남편의 재산을 산정해 보니 10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재산분할을 할 때 이제 규모가 크면 재산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를 좀 조율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재산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제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 사업체를 확장하고 현 수준의 사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 기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5대5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대로 60년이라는 혼인 생활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그 외에 이 아내가 성실히 정말 60년 동안의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내조, 가사, 양육을 다 해온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준 점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끝나고 이제 종결이 되고 나서 이제 거의 50억 가까이 재산 분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분할 받으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건에서 이제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제 대부분의 한 뭐 20년 이상 또는 한 4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살아오신 분들, 특히 내조를 해오신 아내 입장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 가정에 이제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직업도 있었겠죠.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포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은 내가 다 했으니 이 형성된 재산은 전부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본건에 있어서의 갈등의 계기도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남편이 계속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무시하는 정도가 단순히 넌 돈도 못 벌었으니까 이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폭언뿐만 아니라 이제 침을 뱉는 등,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침을 뱉는 등으로 모욕적인 행동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행동이 더 나아가면 이제 폭행에 해당되는 수준까지도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의 행동이 반복되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 경멸감, 그러니까 모멸감이 이제 너무 극심해져서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안 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60년
동안 이제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고 자녀들도 잘 돼서 지금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나를 좀 존중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단히 이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권위주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남편이 그런 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아내의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거부를 한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아내는 힘들게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재산 분할을 이제 받으시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는 않으시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래도 화해의 손길,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제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자녀 걱정도 없는 이 혼인 생활이 한평생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 관계는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재산 금액이 훨씬 큽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이혼 사건이었고요. 본 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 비해서 혼인 생활 기간이 좀 짧습니다.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앞전과는 다르게 이제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는 35%, 그다음에 남편에게는 65%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앞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재산의 규모는 뭐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로 큰 규모인데 이제 혼인 생활의 기간 때문에 이제 아내의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기여도가 조금 적게 인정된 사례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본 건은 이제 저희 의뢰인의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부정행위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자녀의 어떤 어학연수, 이제 영어 교육 때문에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주를 하게 됐죠. 즉 교육 목적으로 이제 해외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아이들이 미성년자였고 아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거기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은 어쨌든 생활비를 벌어야 됐고 또 유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컸겠죠. 그래서 남편만 홀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경제적 활동, 즉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미 사업체를 이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시작 시에는 이전 사례와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열심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법인을 형성하게 됐고요. 이제 주식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본인 명의의 계좌도 빌려주고 또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직원으로 등재해서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 등도 봐왔었습니다. 그러한 일정한 기여도 있었던 이제 사례이고요. 이제 이 아내가 해외에 간 이후에는 이제 회사 경영에 참여는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회사 운영 때문에 이제 계좌 명의를 좀 빌려주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해보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에 아내가 이제 뭐 명의를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의뢰인들이 내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게 불법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대방이 악심을 품고 좀 고발을 하거나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차피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여했던 부분,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부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내분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직원으로 등재하고 또 회계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한 적도 있는 점, 그리고 해외에 간 이후에도 명의를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제 법인이나 법인 계좌를 운영할 때 이제 개인 명의로도 사용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기여도 있었다라는 점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도 좀 가족이 그리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 법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쯤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주식의 일정 부분도 그 상간녀에게 이전이 된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주식의 그 비중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즉 50% 이상이 상간녀한테 이전이 된 상태고 그 상간녀의 다른 가족에게도 일정 부분 지분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주주 명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판사님한테 이제 상대방이 운영하는 그 법인의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싶다. 그 주주 명부를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청을 하면 이제 판사님이 상대방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 결과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법인의 주주 명부를 확보를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상간녀에게 이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정행위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재산 분할이 결국에는 쟁점이 됐는데, 그럼 제3자에게 이전된 이 주식을 어떻게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본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명의니까 이제 제3자 거다. 우리는 동업 관계였고 동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태였고요. 동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이전한 거다. 그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명의신탁이다. 그 당시에 저희가 주식을 감정 평가를 했는데 주식 총액이 한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가 상간녀한테 이전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이 이전이 되려면 50억 이상을 지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식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주식을 매수한 그 거래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 자금을 상간녀가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재산 은닉을 위해서 명의신탁한 거다. 실질적인 이 주식의 명의자는 상간녀가 아니라 남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이다라는 주장을 할 때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험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이 이혼 사건의 재판부에서 같이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의신탁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과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퉜고요. 저희는 상대방한테 매수 자금을 부담했던 내역을 제출하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거액 몇십억이 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 상태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 재산 조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상간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과연 몇십억이 되는 주식의 매수 자금을 부담할 수 있었을까?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됐을까? 어디서 과연 그 돈을 이제 마련해서 주식을 매수했을까? 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는 공격했던 포인트고, 판사님도 의문점을 제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갸우뚱하시면서 상대방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해라, 밝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끝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남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님이 상대방 측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판단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의뢰인분도 해외에 있으면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는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있으면 인출을 하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을 하죠. 아니면 제3자 명의로 이전을 하든지요. 이분도 본인 명의 통장에 있던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은 이 부분까지도 사실상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다. 즉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걸로 추정해서 은닉했던 예금 전액도 아내의 재산 분할의 대상 금액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아내가 이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혼 소송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인출했던 금액이 한 몇 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금액들도 아내의 재산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 외에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이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분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 대금 그게 아직 입주는 되기 전이고 분양 대금도 시세로 산정을 해서 전부 다 남편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금액 또한 이제 한 1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쌍방의 재산을 합치니까 한 300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아내도 어느 정도 금액은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나도 기여가 있으니까 내 명의로도 좀 재산 좀 해달라라고 중간중간에 주장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 뭐 너도 너 명의로 부동산 하나 있어야 되니까 토지 하나 줄게 라고 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미 이전했던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미 한 100억 정도 자산가였고요. 남편도 이제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이제 자금들을 합해서 한 200억 정도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 정도 됐고, 다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이 됐으니까 기여도를 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여도에서 저희 의뢰인은 이제 50%를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혼인 기간이 20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최소 50%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판사님은 이 사업체에 대해서 간접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래도 이 아내분이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뭐 직원으로 등재해서 회계 업무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잡다한 업무 등도 좀 봐준 부분이 있고, 또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어떤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가사 뭐 양육 내조 등의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이 되나, 실질적으로 이 법인이 이제 법인의 가치가 결국엔 주식의 가치인데요. 이만큼 한 뭐 100억 이상의 이제 가치가 있는 법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기여는 결국 남편의 경영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즉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으나 이 사업체가 이만큼의 규모로 원래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헤딩한 거죠. 그러니까 0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납 가리지 않고 이 남편분이 일을 했던 부분은 사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기러기 아빠죠. 아내와 또 자식들이 전부 다 해외에 가 있고, 그 해외에 가 있는 그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서 남편이 홀로 열심히 일한 부분 또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참작을 해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지만, 기여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내한테는 35%, 남편한테는 65%로 인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 사례에서 혼인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한 40년 이상 되었더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본 건은
한 25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았던 황혼이혼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편에 속해서 기여도가 50% 이상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 아내분도 상당한 금액을 재산 분할로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한 이후에 뭐 특별한 경제적인 문제는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 의뢰인이 충분한 재산을 받게 되시는 경우는 저희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혼을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저희 큰 걱정이거든요. 저희도 걱정이 되지만 의뢰인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재산이 많으면 저희 재산이 많아도 좋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올 재산이 많으면 사실 이혼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혼을 한 뒤에 부양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부양료라는 개념이 인정이 돼서 부양료도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위자료 재산 분할이고 양육비,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정도고 이 부부, 배우자, 일방 배우자의 생활비인 부양료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양적인 요소는 재산 분할에 참작이 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든지 기여도가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한 이후에 막막한 거죠.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도 많이 받아야 그래도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80% 또는 뭐 90% 아예 상대방의 재산 분할을 기각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했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90%를 인정받은 여자 의뢰인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건에서의 쟁점은 첫 번째, 총 혼인 기간은 44년이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별거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별거를 시작했던 20년 전에 부부간에 각서를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을 한다. 실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이전의 원인은 증여였죠. 증여를 원인으로 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다음에 2항. 그 이후에 이제 뭐 은행 예금이나 보험 등의 것들은 전부 다 남편이 해결을 한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관련 비용, 이제 뭐 집에 관련된 비용들을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들도 남편이 부담한다. 그 외에 생활비나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아내가 부담한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조론과 비슷한 어떤 조론을 전제로 한 각서 같은데요. 일종의 조론을 전제로 한 계약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론은 이혼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조론의 계약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론의 각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의 협의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별거를 시작할 때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별거를 하셨는데요. 이 별거한 기간 동안에는 정말 각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주지도 다르고 거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에 뭐 자녀들 또한 뭐 자녀 양육에 각자 개입하지 않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부부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교류를 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0년 별거하고 나서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분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와서 억울한 거죠. 그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이제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년 전과 현재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20년 전에 이전했던 그 부동산의 일정 부분을 찾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 부동산의 시세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 시세가 당연히 올랐겠죠. 부동산이 10배가 뛰었습니다. 10억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게 아까운 겁니다. 아, 내가 그 20년 전에 왜 각서를 써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을까. 이제 억울하신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 물론 뭐 물가가 변동하니까 그때의 1억과 지금의 10억의 그 가치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그 1억이라는 부동산의 그 매수 자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 그 가치에 대한 본인의 기여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50%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재판부에서는 50%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내가 90%고 남편은 10%만 인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산분할의 법리에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 이제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시점은 이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접수했던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보는데요.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에 완전히 별거하고 이 별거라는 개념이 이제 거의 부부로서의 생활이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별거했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혼인 파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재산분할의 시세,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거는 재판이 진행되고 이 사실심을 보통 1심과 항소심, 이제 2심까지를 보는데요. 어쨌든 1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1심이 끝나는 거의 끝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님은 고민을 하셨겠죠. 10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억을 기준으로 50%를 줘야 되면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남편한테.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20년 동안에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그럼 과연 이 20년 동안에 남편이 이 부동산 시세가 오른 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냐는 거죠. 그 이제 부동산이 당시에 이제 1억이었지만 대출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대출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한 2, 3천 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 이자 또한 이 아내분이 혼자서 다 납부를 했고요. 그 20년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별거를 했던 시점에는 자녀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즉 양육비,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20년 동안 혼자 2 어린 아이를 양육을 했고요. 또 생활비 또한 본인이 부담했고 이 부동산의 이자까지도 이 아내분이 혼자 부담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가 별거를 결심했을 때 사실 그 전에 전업주부였어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죠.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무능력 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맡다 보니까, 즉 그 업무를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나가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20몇 년을 보내다가 막상 별거를 했는데 생활비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다 보니까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죠. 마트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생활비, 양육비를 다 부담해온 거죠. 거기다가 이 대출 이자까지도 부담을 한 겁니다. 즉 부동산 시세가 1억에서 10억까지 10배가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한 기여는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남편은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부동산이 오른 거죠. 그럼 이제 와서 그 부동산 시세가 법리에 따르면 10억이고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서 50% 달라. 이거 너무 부당한 거죠.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부부에 있어서 이렇게 뭐 20년 이상, 44년 지속됐고 또 중간에 별거 기간이 20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했던 25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는 인정이 될 거고 40, 50%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이 남편의 기여를 10%로 인정하고 아내의 기여를 90%로 인정한 것은 결국에는 이 20년 동안의 별거 기간 동안 부동산의 상승 비율이 10배나 되고 그 10배의 시세가 증가한 데 있어서 남편의 기여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여도로 조율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는 이제 이 사실관계를 쭉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 이 혼인 생활 뭐 20년이고 뭐 40년이고 60년 동안에 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했구나. 남편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기여를 했구나. 그러면 총 재산이 이 정도가 되니까 적어도 향후에 이혼했을 때에 이 정도 지금 현재 혼인 생활을 유지를 했을 때의 경제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는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사님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한쪽에 기울면 이혼한 이후의 생활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님은 이걸 기여도로 조율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니까 남편은 그래도 경제적 활동을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제 사업체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일정적인 고정 수입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반면 아내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10억을 가지고 50%를 주고 나면 이 아내분은 집 한 채 뭐 전세나 서울에는 뭐 전세 하나 얻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활비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제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90대, 10대, 10으로 이제 기여도로 조율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기여를 0으로 하기에는 이제 이 부동산의 처음 매수 자금은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룩한 매수 자금으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남편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0으로 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율인 10%로 인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이제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대 50이다. 라는 이제 뭐 중변의 어떤 얘기들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혼 사건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이 혼인 생활을 살아왔는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왔는지가 결국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관건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즉 아내는 아내로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히 열심히 살았는지가 결국에는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되는 거죠. 무조건 뭐 20년이다 30년이다라고 해서 5대5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가사 양육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특별한 귀책 없이 이제 예를 들면 아내인 입장에서도 과소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정 경제 감소에 기여한 것도 없이 남편이 주는 돈을 차곡차곡 잘 저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또 자녀들의 양육에 힘쓰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어엿하게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성년으로 성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참작이 되고요. 또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혼자 이제 홀로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어떠한 자산을 이룩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챙겼는지,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존중했던 부분, 또 자녀들한테 어떤 아빠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참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전업주부였던 의뢰인분들이 걱정하시는 혼인 이후의 삶.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판사님으로 하여금 부양적인 요소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참작돼야 되는 요소인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나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혼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내가 지금 이혼을 망설이고 계실 때 또는 내가 이혼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가 과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금 등은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 3, 4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신 부부의 경우에는 이 힘든 시기는 사실 다 지나갔거든요. 그 다 지나갔고 재산이 어느 정도 이룩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분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이었던 재산이 뭐 3대 7이든 4대 6이든 5대 5든 쪼개지는데 사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남은 인생을 함께 한다면 이 100을 온전히 두 부부가 향유할 수 있는데 이걸 분리가 되면 결국에는 이 100이 아니라 찢어진 나머지를 가지고 각자 향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서로 뭐 기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화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이제 자녀들의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손자도 이제 탄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항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와야죠. 그리고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주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이제 전문적으로 법적 조언을 받고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 소송에 잘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상대방이랑 대화가 잘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이 될 수 있다면 또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남은 인생에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라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나머지 여지를 남겨두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